1937년 8월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연해주 한인의 강제 이주를 결정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려인 강제 집단 이주 정책입니다. 이 스탈린 정부는 일본이 러시아 극동지역 침략 전쟁으로 조선인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조선인을 이렇게 강제 이주하고자 했고, 또 소련과 일본과의 전쟁이 발생될 경우에 상당수 조선인들이 일본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미 조선인 일본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 고려인들을 연해주 지역에 건설해 놓았던 그 전담은 물론 모든 교육기관이나 사회 시설을 그대로 둔 채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소련 공산당이 강제 이주를 할 때 이 주로 카자흐스탄에 주로 한 9만 5천 명 정도, 우즈베키스탄에 7만 6천 명 정도가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 고려인 문학의 그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 구소련 고려인 문학의 전개 과정을 시기적으로 좀 살펴보면 112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요 강제 이주 전까지입니다. 주로 19세기 중반부터 강제 이주 전까지. 이 고려인 문학이 건설될 때인데 1923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선봉이라고 하는 잡지가 창간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선봉을 중심으로 조명희를 비롯해서 연성용, 최영, 태장춘, 조규동, 조기천, 김기철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명희 선생이 이 작품집으로 노력자의 고향 같은 걸 발간하시는데 이런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 시기 고려인들이 제국 러시아 후반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탄생 등에 대한 그 사회 건설 역군으로 적극 동참합니다. 이들의 문학 세계 역시 주로 이런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고향과 조국에 대한 향수나 소련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 소련 공산당에 협력하는 것, 또 소련 연방공화국의 탄생을 예찬하는 이런 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 1937년 강제 이주부터 1980년까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80년이 이른바 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이 이루어졌던 때이죠. 이때는 주로 1세대에 비해서 러시아어를 조국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소수의 작가가 다양한 장르에, 다양한 주제에 다작을 하는 이런 경향을 주로 보여줍니다.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때는 원동 출신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에 징용당한 사할린 동포들의 자녀들, 이들이 그 리정인이, 정장길이, 최영근, 남경자, 허남영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1950년대 북한에서 모스크바 대학으로 그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그 각주 10번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망명을 합니다. 김일성 그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이 고려인 문학이 훨씬 더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그와 같이 레닌 기치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가 이제는 점차 그 고려일보라고 하는 그 신문이 발간되고, 고려일보의 제작 방침에 따라서 작품이 발간되니까 소위 친북적 작품에서 친한국적인 변화의 양상이 급격히 일어나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 11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려인 문학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우선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구소련 지역의 국민이라는 이중성을 지닙니다. 이들은 모국에 대한 향수는 물론 한글에 대한 인식 역시 세대가 변하면서 현재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문화 내지 문학의 규정력이
점차 이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말을 지켜나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으로 일련의 뿌리찾기의 모습을 면면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응집시키면서 동시에 현지에서 경쟁력 있는 적응력을 갖도록 어떤 한국 문단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제일 조선인 문학이나 중앙아시아 문학을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여기에 있는 우리 이명재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잘 상세히 이미 연구가 잘 되었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열어갈 것이냐, 이런 논의가 좀 더 집중돼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주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이 현지 문단에 마이너리티로 머물지 않고 주류 문학을 충격하면서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찾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중에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아나톨리 킨더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한 전범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능성을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내의 어떤 문학 콘텐츠의 개발과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구화 시대와 한인 문학의 소통의 플랫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제1한인 문학과 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서 한글로 창작된 문학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어로 창작된 문학까지 포괄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현재의 제외한인 문학보다 기원의 내력에 대하여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외한인 문학은 현지어로 창작되는 빈도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외한인 디아스포라의 성격은 오늘날 지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추방, 망명, 이산의 유랑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자발적인 이주자로서 현대 노마드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이 자크 악달리가 규정한 현대 노마디즘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가며 창조적인 행위를 위해서 이주하는 자들입니다. 현대 노마드 문명에서는 주변과 중심, 피부색과 언어, 모국과 현지국 간의 위계서열적인 정체성 갈등과 문화적 혼란도 큰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생활하고 세계적으로 사유하는 지구시민사회의 가구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은 교통통신이나 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론 호모 모빌리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이, 이 핸드폰이 쉽게 말해서 신체의 일부가 된 인종을 가리키죠. 호모 모빌리안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공을 초월한 세계의 일상성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이른바 이 디아스포라 문학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사회의 도래에 대응하는 한국 문학의 성격과 지향성도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의 문단을 내세워서 지역과 해외 문단을 서열화하고 주변화하는 것은 한국 문학을 폐쇄적인 것으로 고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학과 문단 역시 글로벌 한국 문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탈중심의 중심, 즉 서울 중심을 벗어나서 전 세계 각지가 모두 제각기 중심이 되는 문단을 구축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학은 이러한 수평적인 다중심의 열린 시각을 추구할 때 문학적 자산은 물론 비약적 발전의 가능성도 열린다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울 문단의 어떤 좀 미약한 부분도 가령 미주 문단이라고 하면 좀 더 세계의 첨단의 문명을 호흡하는 작가들의 그런 목소리 속에서 한국 문단이 또 보편성을 좀 더 넓은 시야를 얻으면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구사회에서 재외 한인들의 현지 문화와의 교습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혼종성, 이중성, 경계성, 통문화성은 우리 한민족 문화에 매우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서 작용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사회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지구문화는 개별과 보편, 주변과 중심이 혼용되면서 새롭게 열어나가는 차원 변화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종과 혼용의 이중적 교섭을 재외 한인 문학에 적용하면 적응과 극복의 방법론으로 확장 해석해서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지 주류문학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주류문학의 한계 및 결핍의 지점을 극복하는 창조적 소수자이기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그 송명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런 지적을 좀 많이 합니다만, 그럼 민족이란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민족 정치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세계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문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제2의 한인 작가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생활을 통해 한국 사회와 옛날과 달리 시공을 초월한 소통의 네트워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 어느 구석에서도 한국 사회의 지적 활동과 문화 현상과의 상호 교감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족 문학의 창작 공간을 국민국가의 단위로 제한해서 논의하는 속지주의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는 첫 번째 연장선에서 장거리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송 교수님의 이 이론이기도 합니다만, 노마드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지역적 장소에 부여받지 않는 초국가적 장거리 민족주의가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베네딕트 앤더슨 같은 사람이 말한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장거리 민족주의 역시 상상의 공동체의 새로운 범주다.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지구화 시대의 한인문학의 새로운 인식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단순히 한국 문학의 부가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한국 문학의 지구사회 발전을 위한, 다시 말해서 지구 문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그 논의가 또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소 좀 장황하고 호황돼 보이기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를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홍명희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인 목소리로 우리의 잠을 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에 부응하는 아주 중요한 제안들 그리고 생산적인 논의를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과 중앙아시아 한인문학을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되어 온 내용들을 압축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목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네. 마이크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과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생산적인 논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 프랭크 교수님의 창작으로서의 문학 번역입니다.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을 이렇게 서서 발표하는 게 약간 직업병일 것 같습니다. 여기 문인이라고 나왔지만 문인도 아니고 문학을 연구하는 교수인데요. 번역도 제가 스스로
뭐 소설시 번역도 좀 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문학 번역 수업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국제팬 한국본부 김경식 사무총장님과 원래 초대해 주신 김종혜 교수님, 그다음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전현철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많이 미비한 발표를 한국어로 발표해 주신 정정호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님께 사과 겸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198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기 시작했고 사실은 뭐 사랑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과언도 아니고, 근데 이러한 일상 대화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네,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근데 발표와 논문 발표, 뭐 강의 이런 거 거의 영어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무섭고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시작하면서 이게 일관성 있는 발표라기보다는 논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저의 한국 문학 번역 그리고 주제가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잡다한 저의 생각이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일단은 번역이 아는 음력이 저 외국 사람으로서 요새 지난 10년 전부터 정말 눈에 많이 띕니다. 이게 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인데요. 좀 크게 띄워드릴게요. 이게 번역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제목이 How to Plan an Orgy in a Small Town. 근데 이게 번역이 아닌 일, How to Plan an Orgy in a Small Town. 번역은 아니죠. 근데 이런 거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 그러면 문제는요, 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한 거.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한글이 한국어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일 뿐이고요. 번역 제대로 안 하면 한국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외국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한글 자체가 건강합니다. 어디 가도 한글이 잘 보이고 이런 행사도 많습니다만 한국어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번역도 마찬가지고 음역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이거는 How to plan an orgy in a small town. 이게 문제적 그리고 모순적 가정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제 영어에 능숙합니다. 근데 그런 가정하에서는 그러면 한글 사용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그냥 영어로 그냥 하면 돼요. 옛날 한문처럼. 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음력을 번역하는 건데요. how는 how고, to는 to고, plan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가 심합니다. 시간 낭비, 두뇌 에너지 낭비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제가 봤을 때 영어 그냥 쓰는 게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두 번째 약간 모수적인 그런 가정이 보통 시청자가 이런 거는 단어를 판독 못합니다. 판독을 못하면 그러면 방송국에서 번역가 그리고 시청자도 사실 의미 있는 소통보다는 그러니까 내용 전달보다는 이국적 정치나 왜곡된 진정성, 영어에 대한 그런 거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모순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글이 한국어 아니듯이 외국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독일에서 엄청 오래 그 활동하신 이 선생님도 계시고 뭐 프랑스도 계실 거고 많은데요. 근데 한국에서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영어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튼 관행 자체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또 앞도 그러니까 한국어도 영어도 동시에 희석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영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영어 막 배운다 착각하지만 영어도 못 배우고 한국어 이제 어휘력이라든가 그 표현력이 계속 약해지는 거고 다 영어로 약간 그 대충 커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영어 외에도 외국어가 많습니다. 근데 영어만 당연히 다 해야 되고 다른 거는 무시당하고 그래서 아까 how to plan 이런 거는 이런 식의 번역이 이게 번역 아닌 능력이 독어나 노어 뭐 프랑스어 이렇게 발음으로 용납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방송국에서 이게 영화 제목이나 드라마 제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어와 달리 영어 모르는 거는 약간 영어에 대한 무지는 약간 수치스럽다 생각하고 근데 다른 외국어는 다 몰라도 되고 그런 외국어로 표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냥 옳은 번역으로 제일 적당하고 제일 공평한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완성에 저 4대 이거 심한 표현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4대로의 귀환인가 사실은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영어가 번역가 훈련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문화언어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인종적 민족주의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뭐 그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 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문화 언어적 민족주의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건 있지만 한국 문화 내지 한국어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 여기는 예외적인 분들이시겠지만 제가 사회 자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시간 저 대충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요새는 이제 한글 사실은 원래부터 소리 전달만 역할하는 거고 한국어는 의미 전달해야 되는데 요새는 의미 전달하지 않고 그냥 소리 전달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보고 이런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글 이전에도 한국 문학이 있었을 거고요. 있었죠. 네. 그 다음에 혼용도 있었고 원래 혼용이 말이 혼용이죠. 거의 90%는 한문이고 그 연결하는 부위만 그리고 끝내는 부위만 한글이었고 근데 갈수록 이제 윤치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어로 바꿨고 19세기 말에는요. 그 다음에 저희 좀 많이 혈액인데 많이 잘 아는 약간 일본식 북한 혼용 책도 있고 일본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무정 같은 경우에는 순한글로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일어로 써. 근데 이거 아까 선생님 발표하고 마찬가지 이거 다 한국 문학이죠. 한국 사람이 서울에서 아니면 네이티브 한국에서 일본에서 썼기 때문에 제가 한국 문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국 문학 이렇게 나눠서 그 구별해서 공부하고 인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통 저희가 잘 아는 이런 혼용책 그리고 이런 것도 다시 이상하게 약간 일본식으로 괄호를 치고 한자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또 윤철 선생님 또 다시 영어를 쓰기 시작했고 40년도에 근데 그 다음에 당연히 일어를 썼고 근데 제가 이제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가르칠 때 이런 깔때기
많이 얘기하는데요. 깔때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을 갖다가 약간 집합시키는 현상이 이제 깔때기로 표현했는데 요새 전 세계적으로 아예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아예 안 읽어요. 뭐 학교에서 시키면 몰라도 의무 아니면 안 읽어요. 그 다음에 읽으면 무슨 자립, 재정, 성공의 비결 이런 거 제가 정말 싫은 그런 책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사람이 줄지만 인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시대 현대 영미문학, 그쵸? 그 다음에 고전. 근데 그 고전도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이 아니고 번역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비슷하겠죠. 전 세계적인 이런 트렌드인 것 같은데 고전 영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라든가 더 들어가면 영어로 번역된 유럽 문학. 그러니까 원작들이 러시아에서 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이런 문학.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비유럽권. 아직도 아시아까지는 안 가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아시아 문학. 근데 그거 거의 뭐 무라카미나 되게 인기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말 여기까지 가면 영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까지 가면 독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까지 가면 굉장히 극소수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운도 좋아야 되고 정말 비싼 기회인데 정말 극소수인데 그 첫 인상이 안 좋으면 굉장히 아깝고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깔때기 의미는 이렇게 독자층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데 극소수는 첫 인상과 이제 미흡한 번역의 위험성. 두 번째는 이제 편협과 오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번역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달하는 사람이죠. 뭐 재창작, 그런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떠한 번역가들이 자기 약간 오만으로 재창작하고 없는 걸 있는 거 빼고 없는 거 집어넣고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작도 그 다음에 저쪽 미국이면 미국, 독일이면 독일 인정하고 믿는 거죠. 원작의 질을 믿고 그 메시지 전달력 믿고 그 다음에 저쪽 해외 작가들의 감수성을 믿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관련된 얘기지만 보통은 아니지만 가끔씩 나라에서 어떤 사업 추진하고 작품 선정할 때 외국의 뭐 입맛, 취향 이런 거 약간 예측하는 그런 거 많지만 제가 외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식당의 비유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2 그러니까 작가가 요리사예요. 만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번역가는 웨이터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독자가 손님이에요. 근데 이 정보가 개입되면서 약간 그 식당의 실적만 그 음식은 맛이 없어도 실적만 좋으면 괜찮다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취향 예측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제 노래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영화 올드보이.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지만 굉장히 성공했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나라나 어떤 재단이 가장 한국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하는 작품 이런 거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문화 전문가의 취향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을 거고요.
외국 취향 그리고 또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뭐 미국 외국 취향도 아니고 그러나 아주 크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학도 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문학도 제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말로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경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그냥 원작의 우수성, 한국 독자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물론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너무 한국 역사도 알아야 되고 뭐 한국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거 좀 뭐 한국에서만 그 극소수이겠지만 한국에서만 팔릴 수 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번역만 잘하면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잘 읽히고 영어뿐만 아니고 잘 읽히고 잘 팔리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거 그냥 밑에 다음 페이지들이 보시고 그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지만 일단 20분 됐고 약간 경고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존 프랭클 교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경고를 안 드렸는데 자율적으로 경고를 받으시고 좀 일찍 끝내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책자에 아까 발표해 주신 페이지 이후에 책자에 그 화면이 그대로 나와 있고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네 분의 선생님께서 차례로 질문을 해주시고 두 분의 발표자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토론자가 네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네 분의 질문을 먼저 다듬고 두 분의 발표자께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종합해서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정순 씨께서 먼저 홍룡희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지역위원회 이정순입니다. 좋은 연구와 발표를 해주신 홍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문 114쪽에 보면 현대의 제외 항의는 추방이나 망명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주이기 때문에 모국과 현지국 간의 서열적인 정체성 갈등이나 문학적 혼란도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일부는 공감하지만 갈등과 장애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발적 이주이든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이주이든 꿈을 안고 떠난 머나먼 나라에서는 성공을 하여도 실패를 하여도 정서적인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의 나라라는 사실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숲에서 낯선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갈라진 마음의 틈 사이로 또 다른 바람이 불어와 해외 이주 후 저는 3년 동안 한 줄의 글도 쓸 수 없었습니다. T.S. 엘리엇이 말한 시는 사상과 정서의 결과물이라는
유명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낯설고 물스러운 남의 나라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갈등과 문학적 혼란은 있었습니다. 제1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서 주제 발표자가 해외 이주했으면 현지어로 글을 쓰고 한국 발악기를 멈춰야 한다고 발표하셨고, 우리도 멈추고 싶지만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밤새워 모국어를 끌어안고 울 곳을 찾지 않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의 벌판에 서서 몇 줄의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민자들의 정서는 모국인들의 정서와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체성의 갈등과 문학적 혼란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문 115쪽에서는 서울 중심의 문단을 내세워 해외 한인 문단을 서열화 주변화하는 것은 한국 문학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각지가 모두 제각기 중심이 되는 문단을 구축할 때 한국 문단이 발전할 수 있고 수평적인 열린 시각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해외 문단이 제각기 중심이 되는 문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지역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가 회원 가입의 자격 요건을 수평적으로만 정했을 때 해외 문단은 회원 확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민자가 줄어든 이민자들 속에서 한국 문단에 등단하고 책을 발간한 회원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처럼 인식과 위상은 높여주고 회원 가입의 요건은 낮춰주지 않으면 이민 1세대가 고령화된 후 해외 한국 문단은 점점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해외 문단은 수평도 필요하고 수직도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순 시인께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홍명희 교수께서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서정희 시인께서 존 프랭클 교수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이 있습니다. 번역도 병들고 음력만 살아있다. 이 말은 조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다는 것은 현존에서 있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번역은 미개합니다. 해방되고 우리나라 번역은 중역이었습니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번역이, 저는 번역 30년을 했습니다. 그때 초창기였습니다. 번역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해진흥원에서 주는 지원금을 제가 받았고, 문체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러 가는데 번역료를 얼마나 줄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주는 대로 받겠다. 다만 그때 독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구상 선생님이 시집이었습니다. 10,000유로를 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줘야 된다. 그리고 번역비는 당신들이 알아서 줘라. 그것이 1회입니다. 그 다음 이 번역은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공기가 나빠서 그런지 목이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 다음 이 번역과 병정 음력만 살아있다. 이거는 번역과의 관계가 없는 음력입니다. 음력은 말입니다. 번역은 문자입니다. 이 문자라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한글과 독일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 문자가 있는지도, 제가 58년에 독일 갔습니다. 그때 어느 아프리카 어디서 왔는지 제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K-팝, LG, 삼성, 독일에서 아주 그냥 혼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있어요.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딱 질문 3가지만 가지고, 이거는 사적인 이야기니까 다음 기회에 있으면 이 얘기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번역은 병들고 있다, 음역만 살아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어로 음으로 전달하는 말,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글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 구조가 틀립니다. 또 한국말을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독일말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전으로 번역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어에 흔들린다, 우리말로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흔들린다, 이것이 흔들린다, 그네가 흔들린다. 흔들린다 말 한마디로 됩니다. 독일어로 흔들린다 말은 커튼에는 시원큰, 바람이 불으면 흘리, 전부 다 7가지 말이죠. 사전에서 찾으면 흔들리다 7가지인데 그 중에서 무엇을 택합니까? 그렇게 독일어가 어려워서 번역을 잘 못합니다. 지금 제가 김소월 시를 나보고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있더리. 이 감정은 기가 막히게 있는데 번역이 안 됩니다. 왜? 독일어의 말은 또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독일 입맛에 맞게 해야 독일 국민, 그래 바로 이거다, 이런 번역이 돼야 그 사람들이 수용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지금까지 13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건 했습니다. 그러나 번역을 할 때마다 야, 독일어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독일어하고 한국어의 의식 구조가 틀립니다. 또 그 다음에 생활 습관마다 틀립니다.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 유명한 독일어 교수들 가서 학위하고 모아와서 번역 못합니다. 별로 안 합니다. 이것은 말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문학적 재능.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가 돈 바르고 화장하고 이러면은 조금 이뻐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을 감안해서 거기서 돈도 칠하고 루스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이렇게 해야 그 나라의 입맛에 맞는 번역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작품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번역원에서 캔슬한 적이 없고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번역원에 했더니 딱지 맞았어요. 그래서 오기가 나서 한국 출판사에서 독일 출판사에서 지원을 하면은 된다 그럽니다. 그래 좋다.
독일 출판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출판사가 왜 저보고 그래? 아니 한국 사람들 왜 이러냐고. 자기가 대사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저거 그랬습니다. 나 한국 간다. 당신 1,000만 원, 보통 1,000만 원 됩니다. 우리 작품이. 그걸 정부에서 줍니다. 너무 비싸니까 한국 가면 300, 400면 번역할 수 있다. 출판할 수 있다. 나 그렇게 해야 되니 당신이 수고했지만 미안하지만 난 돈 관계로 그렇게 하겠다. 이랬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겠다. 좋다. 그리고 제가 가는 날이 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떠나기 이틀 전에 파격적인 가격 1,000유로를 줄 테니 이 번역 출판해 주겠다.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요. 당신 어떻게 해야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이메일로 정확하게 해서 청구서 보내라 그래. 자기가 다 됐고 이 기가 막히게 번역돼가지고 이거야 됐다 생각이 나고 이런 거를 노벨상 받는 후보로도 추천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지원금을 안 주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당신의 그 노력을 또 당신의 그 근사한 그거를 내 손해를 보더라도 출판하겠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1,000유로 제가 지불하고 한국 왔습니다. 이제 책 곧 나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번역이라는 거는 제가 독일에 6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화대학하고 경기대학하고 국대대학을 나고 세 곳을 20년 동안 왔다가 방학 때는 독일에 가고 학기 때는 네, 한국에 선생님. 이렇게 살. 선생님, 네, 질문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질문만 좀 그다음에 요약해서 또 한 가지. 질문만 네, 질문.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취향 예측의 위험성 그 뜻을 제가 모릅니다. 네? 취향 여기에 있습니다. 예측의 위험성 이것은 그 나라의 취향에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한국의 된장국 냄새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독일의 소세지 맛, 독일의 치즈 맛, 독일의 맥주 맛을 우리가 취향으로 번역해요. 네네. 발표자니 질문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네네. 자 그러면 열정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미안합니다. 네. 제가 이 얘기하다 보니 궁금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또 두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우선 홍영희 교수님. 저는 이정순 선생님 문제 제기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또 체험적인 그런 말씀에 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좀 더 또 우리 아래 세대들은 분명히 그 가령 무슨 뭐 이민진 같은 경우 빠친코 같은 소조선이 2017년도 그 NIT 베스트 서적에 10선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런 이제 사회 말에서 한국 서울 문단보다가 더 우수한 평가, 더 어떤 두각을 드러내는 현지에서 이창래 같은 사람이 가령 뭐 굳이 이런 말을 해서 좀 못합니다만 프린스턴 대학의 문예창작과의 교수로 있으면서 또 많은 그런 어떤 그 좋은 작품을 낸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앞으로 현지의 주류 문단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이 많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과거의 디아스포라하고 좀 성향이 다른 그런 또 계열도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요즘 K-팝처럼 K-리터처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질문을 잘 들었고 그 열정을 아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각 개인적 문제보다 약간 사회적 내지 사회 언어적 현상을 제가 약간 가리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제 시대 때 해방 직후 뭐 몇십 년 전에 이 문제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 거의 좀 있으면 2020년이고요. 그리고 그거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번역 말고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일제 시대 소설인데요. 역설적으로도 뭐 이상, 김동인, 이효석 주로 제가 많이 번역도 하지만 이제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데 그렇게 열악한 그리고 약간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한 한국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롭지만 알아서 선택해서 한국말 대신 외국어도 아니고 영어 많이 쓰는 거 많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언어, 특히 외국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그 취향 예측의 위험성 그거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 된장 맛 얘기하는데 된장과 소시지, 치즈 요새 한국 애들이 된장 안 먹고 치즈만 먹습니다. 그 취향이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 볼 수 없는 여기 무슨 치즈 막걸리, 치즈 라떼, 치즈 아메리카노 적어도 연대 앞에서 한식보다는 빵집이 더 많고 피자집, 파스타집 더 많고 근데 취향이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뭐 절대적인 한국 취향 그리고 독일에 가면 미국에 가면 그 절대적인 미국 취향을 노려서 예측해서 노려서 하는 건 여전히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에서 두 분의 작가분이 오셨습니다. 노려 작가님과 김자원 작가님이 오셨는데요. 김자원 작가님 그리고 노려 작가님의 질문을 연속해서 듣고 또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두 분께 질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먼저 이번 행사의 주제에 합당한 얘기인데요.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현 뉴욕 연합에서 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을 잠깐 언급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화란 그것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한글이 알프레드 후보 교수님께서 하신 디지털에 매우 유익하다든가 또 현재 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하고 있는 방탄소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한글을 함으로써 우리 미국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요. 저희가 20년 동안 소박하고 끈질기게 미국 학교에 있는 고교에서 100일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글 배우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치행입니다. 한글 100일장에 모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학생, 미국 국적의 학생, 중국 국적의 미국인 학생, 월남 국적, 불란스 국적 정말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 좋아요. 방탄 사랑해요. 하면서 50여 명이 모여서 순한글로 글을 쓰는데 그 100일장에 참석한 학생들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14년의 내 인생이 더럽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을 보면서 참 우리 한글
100일장에서 그들에게 우리 세계 한글화에 조그만 몫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여 명이 되는 토요일에만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그 글짓기에 대해서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이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집에서도 한글만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한국화란 아직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한글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영희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펼쳐진 디아스포라 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현재 문학적 특징과 창조적 작품을 작가 성명을 거론하시며 잘 정리해 주신 발표였기에 물음과 답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는 가장 참혹한 사건의 하나였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림감이 되는 문학의 특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요. 고려인 디아스포라 상과 문학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며 미래형으로 지속될 수 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수박, 망명 이상의 유랑자가 아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가며 창조적인 행위를 위해 이주하는 자들이다라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신이나 미디어의 비약적 발전을 시공을 초월한 세계의 일상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학적 장르를 찾아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한번 여쭈고요. 그리고 우리 존 프랭클 씨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주셨고요. 연구하신 것을 발표하신 것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번역을 하시면서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려 작가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뉴욕에서 한국 신문에서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인협회에 들어와서 문학적인 글을 쓴 지는 한 10년 좀 넘어갔는데요. 진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음력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글을 쓰자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 또 미국 영어로 난 이야기를 한국어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한국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 프랭클 선생님께서는 이 한국 이름을 번역하실 때에 어떻게 번역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김동인 했으면 KIM, DONG, IN 하는지 GIM, DON, EEM 하는지, 그게 지금 저희 미국에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중에 김 씨는 뭔가 KIM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광수에 대한 그 NYU에서 어떤 분이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GIM으로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거기 NYU 학생 중에 자기 코리안 프렌드들이 다 킴으로 돼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 프랭클 선생님께서 그 음역에 대해서, 한국말을 영어로 음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희 교수님에 대해서는 질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가 문학은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현지에 적응을 하고 그거를 극복한다는 거가 조금 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메인스트림에 적응한다는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그거가 의심스러웠지만 그거는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예, 사실 저 디지털 시대에 지향해야 할 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김자원 선생님 질문은 그렇게 요약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문학이어야 한다 이렇게 범주를 정해놓을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막연하게 말한다면 지금 무슨 저 1990년대 이후에 어떤 사건처럼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탄소년단 말씀도 했고, 뭐 싸이 얘기도 했고, 또 우리의 드라마 이런 것이 이제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포스트 한류는 무엇이냐? K 리터러처 한국 문학이 주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류가 어떤 점에서 세계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한류의 그 미학, 그 어떤 아키타입은 또 무엇이었냐 이런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K 리터처 포스트 한류를 주도해 나갈 한국의 문학, 한국의 사상 이것의 어떤 성격이나 방향성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응과 극복은 질문이 대 질문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그 번역 이메일 어디서 줄 것인지 근데 혹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디였죠? 아니 예. 김전 선생님 어디였죠? 제가 아까 봤을 때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의미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뭐 그런 거가 아닌가. 예. 제가 지금 찾을 수는 없고요. 아까 정리하는 동안 잠깐 보았을 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의미라는 것은 어떤 불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프랑클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기억나는 게 없고요. 지금 보니까 한국어 이제 한글 소리만 전달, 한국어 의미 전달 이런 거였으니까 아니면 다른 그런 거였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 사람 특히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한글과 한국어 같은 말로 많이 쓰는데 완전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그냥 글자일 뿐이고, 네, 하나는 뭐 말 그대로 한국어하고 말이고요. 그래서 한글 소리만 전달. 의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제가 일부러 보여준 게 그 미국 드라마 타이틀이 완전 웬만한 영어 아주 능숙하지 않으면 웬만한 한국 사람한테 완전 무의미하고 해석하려면은 그냥 뭐 번역이죠.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죠. 거의 중력이죠. 2번 번역해야 돼요. 더 힘들어요. 그냥 번역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력은 선생님 그 고유명사는 완전 다릅니다. 제가 음력이라는 게 번역하기 싫어서 내지 게을러서 내지 하여튼 멋있다고 생각해서 영어 발음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 심리는 잘 모르지만 전 그거 약간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자기 이름이나 뭐 무슨 경복궁, 인천시 이런 거는 한 3가지 있습니다. 그냥 항상 번역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는 미국에서 잘 쓰는 그 McCune-Reischauer 시스템. 그러면 한국 정부 정해진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나 그런 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제 하는데 문제는요. 미국에서 쓰는 McCune-Reischauer도 그렇고 정부 시스템도 그렇고 한국어를 모르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썼는데 이게 칠판 있으면 좋은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미국에 쓰는 시스템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INCH 그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O 위에 음라우트 있고 근데 그런 거
한국어 모르면 이게 뭐지? 왜 apostrophe 미국에서 뭐 생략됐다는 얘기잖아요. 압축됐다는 얘기.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이 CHEON이기 때문에 사실 인천일 수도 있고 인체온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기법 이런 음력이 고유명사 음력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특히 뉴욕에 있으면 더욱더 어쩔 수 없는 모든 도시명, 길 이름, 뭐 사람 이름 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정확한 한국 단어가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영어 음력하는 거 제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본과에서 두 분의 발표와 네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청중석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한 두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우리 선생님 마이크를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앞쪽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온 손수혜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원래 5번째입니다만은 한글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발표해 주신 걸 들으면서 부족한 저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존 프랭클린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창작으로서의 번역문학, 역할, 책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제가 여쭙는 것이 바로 문제점과 관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까지 합니다만 이런 점에서 독일에서 오신 시정 토론자님의 말씀 중에서 한국 사람의 감정과 정서가 미국이나 유럽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문화의 차이에서는 이를테면 철학이나 사색에 관한 어휘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감각 방면의 의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미각은 달다, 스윗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달다, 달짝지근하다, 달보드리하다, 덜큰하다 혹은 색상의 LED, 레드라고 하는 표현은 붓다라고 하지만 빨갛다, 빌갛다, 붉어적적하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번역은 좀 시간이 부족했지만 제 창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자신 있으면 소설을 써라, 시 써라. 이게 정말 쓰시는 분한테 그 욕이에요. 제 임의로 이 단어 더 좋아. 사실 작가의 뜻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임의로 바꾸는 건 잘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번역하는 사람이 저희는 그러니까 창작 약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약간 소속이지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창의적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어라든가 그런 정사라든가 창의적으로 옮겨야 되지만 창의적으로 옮기는 거는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해야지 멋대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 창작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국은 아까하고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 한국 사람이 정서라는 게 저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교수는 연대 국문과에 계십니다. 대표적인 한국 단편 소설과 그의 영화 버전 있잖아요, 많이. 근데 사랑 손님과 어머니, 그러니까
소설 있고 사랑 그 영화는 방인지 소설은 방인지 하나는 사랑방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근데 같은 원작은 하여튼 그 단편인데요. 본인이 그 영화 보고 뭐 책도 마찬가지 영화 보고 울었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슬프고. 근데 연대생들이 보고 코미디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너무 극적이고 요새 말로 오버하잖아요. 오버. 그 연기가 너무 극적이라서 그 정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취향, 입맛만 그 위험합니다. 계속 바뀌고 요새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그 주고받는 그 문자 보면 같은 한글로 쓰지만 같은 한국어이지만 50%만 아마 이해하고 나머지 50%는 그 외국어예요. 그래서 말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입맛도 그렇고 수시로 바뀌고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거 너무 중점 거기다 두고 너무 그건 절대적이고 안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역시 창의적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그리고 그건 한 사람 한 사람 소설 쓰시는 분, 시를 쓰시는 분, 번역하는 사람이 다 그건 개인 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질문 한 분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모셨던 우리 홍정선 교수님과 지금 계시는 홍용희 교수님 두 분이 같은 홍 교수님이신데 너무나 다른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주신 홍정선 교수님 현지 문화 그 동화에 대한 현지 문화와의 동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주류 문단의 일원이 되어라 하는 그 요약된 그 전체적인 그 메시지와 홍용희 교수님의 국내 문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는 제외 한인 문학의 창조적 능동적 기여에 요구될 것이다. 완전히 메시지는 다릅니다. 근데 뭐 결론은 잘해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홍용희 교수님의 말씀에 훨씬 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문학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홍용희 교수님 말씀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는 그런 느낌을 꼭 전달하고 싶었고요. 만일에 그 빠진고를 쓴 이민진의 작품은 저희 한국어를 잘 모르는 2세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부모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걸로 유명하고 내년 봄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게 드라마로도 나오게 되는데 이민지는 1.5세 작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몇 년 후까지 한국의 피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 쪽 작가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뭐 리디아고나 미쉐리 같은 골프 선수는 트로피를 받아도 한국 선수라고는 우린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축구 선수들은 뛰다가 올림픽 때 다시 돌아오면 한국 선수가 되는데 작가들은 우리가 아직은 한국이라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글 작가가 아니라고 했을 때 세계 한글 작가는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홍용희 선생님이 아니면 대답을 못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작가 한강께서는 본인의 번역에 만족을 하십니까? 저희가 한강 선생님이 미국에 오셔도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떠나시기 때문에 좀 대답이 된다면 물론 맨부커 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번역이지만 많은 분들이 번역이 원작과 다르다는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대답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5월달에 번역원에서 한국문학 번역원에서 주최해서 이른바 우리 제외 한인 문학 대회를 했는데 그때 고민하다가 저도 그때 편집위원을 참여해서 논의하다가 디아스포라는 용어도 그렇고 이제는
안과 밖에서 뭔가 활동하는 이런 개념, 이런 개념으로 in and out 뭐 이런 저 햄버거 가게 이름에서 따서 뭔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세대하고 또 밑에 세대하고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는 아까 저 장거리 민족주의라고 했습니다만, 해외에 있어도 한국의 드라마나 무엇의 정보가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서 또 그 현지어로도 할 수 있고, 또 한국 작가가 해외의 그 사건이나 내용을 가지고 또 문학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냐. 아니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가 설국열차 같은 거를 저 영국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만들듯이, 그 마치 우리가 석유는 없지만 해외 자원을 끌고 와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좀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속지주의를 넘어서고, 또 지금 말한 이민진이든 이창래든 수잔채 같은 현지어로 쓰는 사람들을 우리 작가라고도 말할 수 없고 우리 작가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 않냐. 하지만 우리 한국 문학에 이제는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한국 문학 개념의 이제는 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런 이제 전제에서 그 사실 한글 문제, 그 다음에 이 혈연 문제 이런 걸 막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걸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논의해 보는 것. 지금 한국의 이 해외 한인 문학은 주로 그런 쪽의 논의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식주의자라든가 이런 작품이 현지에 번역한 거하고 원작하고 차이점에 대한 것은 이미 뭐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서 많이 나왔고, 또 그것은 번역한 사람의 역할, 역량. 그래서 그 맨부커상 같은 경우는 수상 상금도 원작자하고 번역자하고 똑같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의 역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 전체적인 내용의 어떤 뭐 중심 화소는 동일하더라도 이 굉장히 그 번역의 어떤 유연성, 창의성을 인정하는 게 아마 또 유럽의 어떠한 전통 중에 하나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두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 그리고 우리 청중석에서 또 열띤 질문과 답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 이 시간 오후 5시 15분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강구 말씀, 중요한 강구 말씀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 중요한 강구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행사장 맞은편에 보문 한우라는, 요 근처입니다. 바로 나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보문 한우라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으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주제 발표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행사장에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발표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